안녕하세요. 아웃도어 매장을 운영 중인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덕은 덕으로 대하고 원수는 원수로 대하라는 말이 있죠. 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분간해서 처신해야 한다는 말이죠. 저는 제가 제 가족이 된 사람들 중에서 덕으로 대할 사람과 원수로 대할 사람을 동시에 만나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일인지 생각부터 하게 되잖아요. 언제 어디서부터 일이 꼬였길래 이런 결과를 낸 건지 궁금증을 품게 되죠. 저는 글쎄요. 제가 덕을 입은 사람을 만난 것도 원수를 만난 것도 둘 다 아마 너무나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더 아이러니라는 거죠. 아무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건 사실이에요. 1살 연상의 남편과 25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한창 취업 준비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는 나이에 가정을 꾸리게 된 거죠. 솔직히 그때는 미래가 불투명해서 빨리 안정된 가정에서 편안함을 찾고 싶어서인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뭣도 모르고 한 결혼인 건 분명했어요. 그 당시 저와 남편의 결혼은 조금 특별했거든요. 조금 특별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중학생 아들을 돌봐야 했으니까요. 물론 진짜 아들은 아니고요. 남편에게는 12살 차이 나는 늦둥이 동생이 있었거든요. 도련님이 9살 때 시어머니는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시아버지와 남편, 어린 도련님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는 집에 며느리로 제가 들어간 겁니다. 도련님이 그 나이 때 거쳐야 할 엄마의 손길은 모두 형수인 제 손길이었던 거죠. 그때 저희 부모님은 제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굳이 어린 도련님이 있는데 시댁살이를 할 필요가 있냐고요. 분명 그 어린 도련님은 제가 키워야 할 거라고요. 지금 같았으면 저도 부담스럽고 어려워서 당장 다시 생각했을 결혼이었지만 그때는 정말 어린 치기 때문인지 무턱대고 남편에게 시댁에 들어가 살겠다고 해버렸네요. 남편이 시아버지와 어린 동생만 두고 분가하는 걸 걱정하기도 했고 저도 그런 남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으니까요. 그 당시 남편은 개인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서 바빴고 시아버지는 택시기사로 일하셨기 때문에 아침에 나가면 늦은 밤에야 돌아오셨거든요. 그러니 집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저와 도련님 이렇게 둘이서 보냈네요. 막 사춘기가 온 도련님과의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나이 대 남자애들처럼 도련님은 숫기도 없고 말도 없고 집에 오면 방 안에 틀어박혀서 얼굴 보기도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 다니던 회사에서 퇴근하고 들어오면 조용한 집안에 도련님만 있었습니다. 도련님, 나 왔어요. 교복도 안 갈아입고 뭐해요? 다녀오셨어요? 뭐라도 먹었어요? 형도 그렇고 아버님도 늦게 오신다고 하니까 둘이서 뭐라도 먹을까요? 집에 뭐가 있나? 저 편의점에서 사다가 먹었어요. 안 먹어도 돼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뭐라도 같이 하거나 먹으려고 하면 가시를 잔뜩 세우고 경계했었죠. 저도 분명히 저 시기를 거쳤는데 왜 이렇게 대하기 어려운 건지. 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참 안쓰럽더군요. 분명 부모님께 한창 챙김을 받아야 할 나이인데 집에서 혼자만 있는 그 모습이 말입니다. 남편은 형제라고 하기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다고 부모처럼 챙겨주기엔 애매한 나이이기도 했고요. 또 그때 한창 바빠서 서로 얼굴조차 자주 못 봤으니까요. 시아버지도 사춘기 아들을 키우기엔 너무 나이가 들어버리신 거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도련님을 상대하는 건 다 제 일이 돼버렸어요. 다가가면 뒤로 물러나고 그렇다고 남도 아니고 알아서 잘하라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나이였죠. 그렇다고 너무 살갑게 굴면 상대방도 부담스러워하고 저도 불편하니까 일단 처음에는 그대로 내버려뒀습니다. 그냥 얼굴 보면 인사하고 최소한으로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선에서 챙겨주는 정도로 말이죠.
이건 뭐 야생동물과 친해지는 수준이었달까요? 그렇게 서먹서먹한 저희였지만 저와 도련님이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남편이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을 꺼내는 겁니다. 성준이 얘가 요즘 질이 안 좋은 애들하고 어울리는 것 같아. 도련님이? 왜? 저번에 당신 친정에 간 날 내가 밤 12시 정도에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데 성준이 이 자식이 그 시간에 아파트 놀이터 쪽에서부터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 늦게 밖에서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그냥 편의점 갔다 오는 거라고 둘러대더라고. 진짜 편의점 들른 걸 수도 있잖아. 아니야. 편의점 갔다 왔다는 놈이 아무것도 안 들고 있고 뭐 들킨 것처럼 얼굴이 사색이 됐다니까. 요새 새벽에 아파트에서 담배 피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저번에 관리실에서도 그랬잖아. 그놈들이랑 어울리는 건 아닌지 싶어. 아, 이 자식 날 잡고 한번 물어봐야지. 안 되겠어. 너무 다그치지 마.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형이 다그치면 더 숨지. 당신 평소에 바빠서 도련님하고 얘기도 잘 안 하잖아. 그런 사람이 다짜고짜 잡들이하면 애들한테는 그저 갑자기 참견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계속 내버려 두는 게 능사도 아니잖아. 내가 말할게.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내가 말하는 게 훨 낫겠다. 남편은 도련님이 엇나가는 것 같다고 하면서 날 잡아 한번 말을 해야겠다고 하는 걸 제가 말렸습니다. 남편은 도련님과 대화하는데 영 재주가 없었거든요. 모든 대화를 시작하면 언성이 높아지거나 말에 괜한 장가지들이 쳐져서 옆에서 제가 들어도 성가신 잔소리같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남편보다는 제가 부드럽게 말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했죠. 그리고 며칠 후 도련님에게 말 꺼내기도 전에 일이 터져버렸네요. 도련님 가방에서 담배가 수십 개나 발견됐다고 담임 선생님께 연락이 온 겁니다. 도련님 학교 비상 연락망에 제 연락처도 있었는데 그날 시아버지도 남편도 전화를 받지 못해서 담임 선생님이 제게 전화를 하신 거죠. 저는 바로 반차를 내고 학교로 달려갔고 상담실에서 어깨가 축 처져 앉아있는 도련님을 발견했어요. 담임 선생님은 안 그러던 애가 요즘 수업 집중도 못하고 이번에 가방에서 담배가 발견되기도 해서 보호자를 부른 거라고 하더군요. 담배 양이 많아서 분명 공범이 있는 것 같은데 도련님은 그저 조개처럼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겁니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에 집에서 단속을 잘 하겠다고 말을 한 후에 도련님과 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제 차에 타서 계속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도련님에게 말했죠. 담배 다 누구 거예요? 설마 저걸 혼자 다 피운다고 샀을 리도 없고 해가 나만 나겠어? 말 안 할 거예요? 그래, 말하지 마. 성준아, 내가 오늘만 편하게 말할게. 이번만 참고 들어. 저 담배 너한테 맡긴 애들 네 친구 아니야. 지금은 친구라고 생각해서 선생님 앞에서도 말 안 하고 입 다문 거겠지. 근데 걔네가 진짜 네 친구들이라면 네가 상담실에 앉아 있을 때 너 걱정돼서 왔었을 거야. 너를 소중히 생각 안 하는 사람을 위해서 괜히 네가 희생해가면서 비밀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그래봤자 상처 입고 피해보는 사람은 성준이 너란 말이야. 그리고 나는 성준이 네가 그런 상처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 잔소리 끝. 덧붙여서 이번 일은 형이나 아버님한테는 말 안 할 거예요. 난 도련님이 정말 그 담배를 피려고 갖고 있었다고 생각 안 해요. 맞죠? 저 담배 안 피워요. 그렇겠죠. 도련님 교복 드라이 맡기는 게 누군데. 안에서 담배값 한 번 나온 적이 없고 교복에서 담배 냄새 난 적도 없는데. 그냥 혹시 괜히 걱정이 되네요. 친구들 먼저 생각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닌지 하고요. 내가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화낼 거죠? 그치, 자존심 상하지. 그래도 혹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맞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고 또 누구한테 물어보기 창피하면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도 가족인데 남한테 묻는 것보다 낫겠죠. 안 그래요? 뭐 사가지고 들어갈까요?
먹고 싶은 거 뭐 없어요? 아, 혼자 먹을 거면 편의점 들를래요? 피자, 피자 먹고 싶어요. 피자? 그래요, 피자 먹어요. 같이 먹어요. 그래요, 같이 먹어요, 우리. 제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냥 내가 학생 때를 떠올리면서 그때 내가 듣고 싶었을 말을 했는데 그게 도련님이 듣기에도 나쁘지 않았었나 봅니다. 그 이후로 도련님은 슬슬 제게 마음을 열더니 점차 대화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둘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 당연한 거겠죠. 무뚝뚝한 형과 아버지보다는 말도 잘하고 공감도 잘해주는 저와의 대화가 더 편했었나 봅니다. 시덥지 않은 농담에서부터 작은 고민 상담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제게 연애 상담을 하기에 이르렀죠. 형수님, 저 이 문자 좀 봐주세요. 문자요? 문자가 왜? 어라? 이거 혹시 여자애한테 온 문자예요? 네, 같은 학원 여잔데 며칠부터 매일 문자가 와서. 도련님이 마음에 들었나 보다. 근데 이게 왜요? 그냥 계속 문자는 오는데 매번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할 말 없으면 그냥 답 안 해도 되죠, 뭐. 굳이. 아, 계속 대화는 하고 싶구나? 처음에는 귀찮은 문자에 대한 얘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표정을 보아하니 이 여학생과 잘해보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 학생이 하는 말을 잘 읽어요. 대화는 상대방이 꺼낸 얘기 잘 듣고 거기에 대답만 잘하고 그 다음 주제로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렇다고 너무 오버하면 재미없고요. 알았죠? 티키타카가 중요해요. 티키타카가. 그게 어려워요. 다음에 어떻게 넘어갈지가. 일단 이 친구가 숙제 다 했냐고. 본인은 아직 절반밖에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도련님도 그 정도 했다고 하고 혹시 어렵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숙제 같이 하자고 해요. 학원 가기 전에 만나거나 해서. 아이, 그건 좀 아직 그 정도로 친하진 않아서. 그렇게 친해지는 거죠. 백날 첫날 문자만 해서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련님 형은 나랑 대학에서 친해지려고 관심도 없던 고전문학 읽기 동아리에 들어오기도 했어요.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형은 형수님이 먼저 다가왔다고 하던데요. 사기꾼 말을 믿어요? 됐고. 아, 그리고 맞춤법. 맞춤법이 중요해요. 여자들, 남자들 맞춤법 하나 틀리면 좋았다가도 쉽게 식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럼 일단 숙제 같이 하자고 보내볼게요. 아우, 너무 들이댄다고 생각하진 않겠죠? 그거 부담스럽게 느끼면 먼저 문자도 안 했을걸요. 창피한 거 한순간이니까 일단 질러봐요. 숫기 없는 도련님이 어느새 관심 있는 여학생도 생기고 또 그걸로 제게 고민 상담도 하니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마치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땅에 물 한 방울 떨어지면 정말 빠르게 흡수되는 거 아시죠? 언제 물이 떨어졌는지 알 수도 없게 말이에요. 그런 기분이었어요. 정말 도련님에게는 누군가의 지대한 관심이 필요했구나 싶었죠. 그리고 다행히도 제 조언이 도움이 됐나 봐요. 형수님, 저 내일 학교 끝나고 어디 들렸다가 올게요. 내일 학원 안 가는 날이지 않아요? 그 애랑 숙제하고 오려고요. 아, 정말요? 이야, 한 건 했네. 그때 형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아직 문자도 못하고 있을걸요? 뭐 그 정도 가지고. 아, 그럼 이거 받아가요. 저 용돈 남았는데 안 주셔도 돼요. 도련님 쓰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랑 같이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먼저 만나자고 권했으면 밥은 직접 사야죠. 같이 저녁 먹고 들어와요. 나중에 집에 한번 초대해도 좋고. 네, 고맙습니다, 형수님. 이외에도 저와 도련님은 정말 누나 동생처럼 어떨 때는 모자 사이처럼 각별해졌어요. 또 친구 사이처럼 가깝기도 했고요. 나도 게임 배워야겠네. 도련님과 친해져서 어느새 남편이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도련님이 성적표를 가져와 먼저 보여주는 것도 저고 진로 상담을 하는 것도 저고
처음으로 사귄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준 것도 바로 저였네요. 세월이 가는지 오는지 모른다고 제가 정말 업어 키우다시피 키운 도련님이 어느새 성인이 돼서 대학에 들어가고 군대에 가는 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군대에 가서 도련님이 처음 쓴 편지도 제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무엇보다도 제게 고맙다고 적힌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받고 내가 한 결혼에 후회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분명 결혼 전에는 제가 책임져야 할 가족에 대한 부담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란 도련님을 보니 그 노고가 모두 치하되는 기분이었죠. 일찍 결혼한 저와 남편이 아이를 늦게 가진 것도 제가 빨리 애를 갖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있었지만 솔직히 도련님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일도 일이었지만 혹시라도 저와 남편 사이에 애가 생기면 어린 도련님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수험생이 있는 집에서 아이가 있으면 여러모로 집중이 안 될 테니까요. 괜한 걱정이나 눈치를 본 건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저의 결정이었습니다. 도련님이 20살 성인이 됐을 때 남편과 저는 자녀 계획을 세웠죠. 그렇게 도련님이 군대에 갔을 때 저희 첫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처음 생긴 조카라고 도련님이 아주 예뻐했죠. 어렸을 때부터 동생을 갖고 싶어 하기도 했으니까요. 군대 휴가만 나오면 친구들 만나지도 않고 제 딸 데리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도 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둘째의 아들이 태어나고 그 후에도 저희 집에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도련님은 군대에서 제대하고 대학도 졸업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합격을 했고 또 그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거죠. 도련님은 그나마 막둥이 아들이 시험 합격한 걸 보고 가서 다행이라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도련님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독립하겠다고 하더군요. 이제 발령도 받았으니 저희에게 얹혀 살지 않겠다고요. 대견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무슨 자식 독립시키는 것처럼 시원섭섭하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도련님을 상대로 미리 자식 키우기 체험을 했던 탓인 것 같네요. 도련님이 독립한 이후에도 쭉 연락을 해왔습니다. 종종 조카들을 보러 오기도 했고 저희에게 밥을 사겠다고 오기도 했으니까요. 또 저희 집으로 제가 좋아하거나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보내기도 했고요. 정말 무슨 키워준 은혜를 갚는 것처럼 말이죠. 또 둘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애들 키우면서 그만뒀던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회사는 그만둔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시기라서 복직을 할 수도 없었고 그저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원래 일하는 걸 좋아하는 저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집에서만 있는 생활에 이골이 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남편은 굳이 고생할 거 있냐고 했지만 저는 그 고생도 사서 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제 고민을 듣고 도련님이 일을 하나 소개시켜줬어요. 형수님, 장사도 괜찮으시면 아웃도어 매장은 어떠세요? 제가 아는 선배가 아웃도어 매장을 하는데 본사랑 위임 매장 면접은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데. 아웃도어요? 아우, 나는 등산에 대해 진짜 일도 모르는데 괜찮을까요? 어차피 옷장사인데요 뭐. 그 선배도 거의 5년은 했는데 매장 접근성만 괜찮으면 꽤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거 계약금 있죠? 네, 제가 선배한테 먼저 말해둘게요. 계약금도 물어보고. 그렇게 도련님이 아는 선배에게서 소개를 받아서 제2의 직업을 찾았습니다. 저는 제가 장사에는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싹싹한 사람인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죠. 그렇게 새로운 일과 인생의 두 번째 페이지를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도 걱정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참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더군요. 모든 건 매주 한 번은 연락을 했던 도련님과 연락이 끊기면서 시작이 됐죠. 뭐 만나는 사람이라도 생겼던가 아니면 하는 일이 바쁘던가 하나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20대 공무원이 과로사했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니 갑자기 덜컥 걱정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내가 나이가 들었나 보다 했죠. 그래서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도련님 얘기도 하게 됐습니다. 여보, 요즘 도련님하고 연락해? 왜? 무슨 일 있대? 그걸 모르니까 문제지. 연락이 통 없어. 당신은 혹시 연락하나 싶어서. 당신한테 안 하면 나한테도 안 하지. 다 큰 애가 연락 좀 없다고 무슨 걱정식이나 해. 애들도 작은 아빠 집에 안 오냐고 묻기도 하고 무소식이 희소식이긴 하지만 매번 먼저 연락하던 사람이 연락이 뚝 끊기니까 걱정이 당연히 되잖아. 쓸데없는 걱정이야, 쓸데없는 걱정. 이 김에 당신도 성준이랑 연락 좀 줄여. 무슨 걔가 진짜 아들이야? 남편은 이 김에 심적으로 독립도 시키라고 하더군요. 제가 도련님을 끼고 도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남편과 도련님 사이가 대면대면 하긴 했지만 남편은 늘 도련님 얘기만 나오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도련님과 연락이 안 된 지 한 달 가까이 됐을까요? 점심 약속이 있어서 밖에 나갔는데 약속 장소가 도련님이 일하는 도청과 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들러서 커피 한 잔 사다가 주려고 했습니다. 자취센터에 들어가서 도련님을 찾는데 민원 창구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나 보다 해서 거기 있는 직원에게 강성준 씨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글쎄 병가를 내고 쉬고 있다는 게 아니겠어요? 근 한 달 연락이 안 되더니 직장도 쉬고 있다니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요? 저는 당장 도련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혹시 어떤 사정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는 건가 해서 문자를 남겼습니다. 방금 병가 낸 거 알았다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뭐라도 괜찮으니까 연락 좀 달라고 남겼죠. 남편은 이 얘기를 듣고도 그저 시큰둥 하더라고요. 큰일 아니겠지 하면서요. 그렇게 이틀 후에 드디어 도련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전화를 한 도련님에게 소리를 질렀네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걱정하는 가족은 생각도 안 해요? 죄송해요, 형수님. 저도 경황이 없어서 저 지금 병원이에요. 어딘데요? 입원한 거예요? 네. 형수님,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평소 같으면 제가 병원에 간다고 했을 때 올 필요 없다고 만류했을 사람이 먼저 와줄 수 있냐고 물으니까 덜컥 겁이 나더군요. 대체 어디가 어떻게 아프길래 저는 무슨 말을 들어도 놀라지 않을 각오를 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분명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 다르게 살이 쭉 빠진 도련님이 병실에서 저를 반겨주더군요. 그리고 그런 도련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야말로 저를 주저앉게 만들었어요. 신장암이요? 지금 암이라고 했어요? 도련님이 암이라고요? 그냥 말만 암이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다행히 이번에 우연히 건강검진하면서 발견했고 초기라서 전이 된 것도 없어서 절제 수술만 받고 그 후에는 추적 관찰만 하면 된대요. 그래도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아니 이렇게 늦게 말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미리 말해서 뭐해요. 그냥 걱정만 나누는 거지. 그래서 수술은요. 오늘 조직 검사하고 이제 날 잡아야죠. 걱정 마세요. 근데 그것보다 오늘 형수님께 할 얘기가 있어서요. 계속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하고 무슨 얘긴데요. 나 정말 지금 도련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놀랄 자신 있어요. 진짜 놀라시면 아니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든지 무너지시면 안 돼요. 무너질 게 어딨어요. 그게 무슨 도련님 지금 울어요? 당장 본인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본론이 아니라는 사람이 울기 시작하니까 도통 감을 잡을 수가 없더군요. 살집 하나 없는 얼굴로 몸을 부르르 떨면서 눈물을 쏟기 시작하는데 불안해서 혼났네요. 왜 대체 우는데요? 어디 안 좋은 데가 더 있대요? 그게 아니라 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형수님, 이것 좀 봐주세요.
도련님은 얼굴을 흠뻑 적신 눈물을 닦더니 병실 침대 옆에 있는 서랍에서 종이봉투를 꺼내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뭔지 몰랐지만 그 종이봉투를 보자마자 불안감이 끝을 모르고 고조됐어요. 대체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도련님이 봉투에서 꺼내 제게 보여준 건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도련님이 무슨 말을 하던 놀라지 않을 각오를 했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대체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긴 거냐고요. 이게 대체 뭐예요? 이런 걸 도련님이 왜 가지고 있어요? 도련님이 찍은 거예요? 일단 제 말부터 들어보세요, 형수님. 저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도련님이 제게 보여준 건 다름 아닌 남편의 사진이었어요. 아니, 남편만 있는 사진이 아니고 남편이 모르는 여자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고 같은 차에 타서 애정행각을 하고 호텔 로비로 보이는 곳에서 팔짱을 끼고 골프장에서 함께 골프를 치는 사진이었죠. 그렇습니다. 남편의 외도 현장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그걸 제게 건네준 게 도련님이라는 것도 기가 막혔죠. 도련님은 그런 제 표정을 읽었는지 설명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형이 몇 개월 전에 저한테 돈을 빌려갔어요. 아버지 유산 나눠 가진 거랑 모은 거랑 몽땅 다 1억 정도요. 그리고 또 몇 개월 후에는 제 이름으로 공무원 대출 좀 받아달라고 해서 8천 정도 받아줬고요. 아니, 그 돈을 대체 왜요? 어디에 쓴다고요? 처음에는 사업 자금이 모자르다고 당장 발 뺀다는 투자자들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무릎이라도 꿇으려고 하는데 안 빌려줄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형 하나만 보고 그 돈 못 빌려주죠. 형수님이랑 애들 생각해서 빌려줬는데 형이 대출 이자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제가 다 냈고요. 난 그 사람이 도련님한테 돈 빌린 것도 몰랐어요. 전혀 언질이 없어서. 저한테도 형수님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괜한 걱정 끼치기 싫다고. 근데 형이 이자도 안 내고 제 연락도 다 안 받더라고요. 아예 무시하고. 분명 뭔가 이상해서 제가 직접 알아봤거든요. 형 재정 상태 같은 걸요. 근데 의뢰해서 알아보니까 돈 없어서 이자도 못 내는 인간이 며칠 동안 골프장 딸린 호텔로 여행을 가는 게 아니겠어요? 형수님하고 애들하고 간 것 같지 않아서 더 알아보니까. 근데 거기에 바람난 여자랑 같이 갔다는 거죠? 미치겠네 진짜. 이번에 형 출장 간 적 있어요? 어디 여행이나? 이번 달 초에 강원도 간 적 있어요, 출장으로. 그것도 이 여자랑 같이 간 거였어요. 둘이 거의 2년은 만났더라고요. 형 회사 직원이래요. 대외적으로는 비서라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는 것 같은데. 형수님, 이렇게 알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인간이 제 형이라는 것도 죄송하고, 그래도 언제 알든 조금이라도 빨리 아는 게 여러모로 나을 것 같아서요. 이 인간 저한테 사업 자금이라고 돈 빌린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 돈으로 이 여자랑 흥청망청 쓰고 다닌 거라고요. 도련님의 말이 모두 바람처럼 저를 통과했습니다. 전혀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이 무뚝뚝하긴 했어도 저와 아이들에게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일한다고 주말에도 바빴던 게 바빠서 애들과 같이 못 놀아줬던 게 모두 우리 가족을 위해 일했던 시간이 아니라 다른 여자와 놀아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형수님, 일단 숨 좀 쉬세요. 숨 좀. 그때 제가 숨 쉬는 것도 까먹었나 보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머리가 어지러하더니 몸까지 휘청거렸습니다. 간헐적으로 숨을 헐떡거리는 절 보고 도련님이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형수님, 저는 그런 인간 안 보고 살면 그만이에요. 제가 뒷조사하다가 외도 현장 잡은 게 형한테 발각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빌려간 돈 떼먹힌다고 해도 아무리 가족이라도 불륜 남은 사양이에요. 그러니까 형수님, 제발 이런 인간 버리세요. 혹시라도 애들 생각해서 참지 마시고 당장 제 몸에 있는 암세포보다도 해로운 인간한테서 도망가세요. 맞습니다. 참을 게 있고 안 참을 게 있는 거죠.
저를 그리고 우리 애들을 배신한 인간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당장 함께 산 20년의 시간을 송두리째 우습게 만든 그런 인간을요. 저는 도련님에게 사진을 받고 이제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일단 수술 걱정만 하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빌린 돈도 꼭 받게 해주겠다고 했죠. 걱정이 가득한 도련님의 얼굴을 뒤로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제가 먼저 한 일은 남편 차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확인하는 거였죠. 약 열흘가량의 영상이 남아있었고 그중 딱 3건의 증거를 확인했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차에서 같이 내려서 손잡고 걸어가는 것과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하는 걸 말이죠. 두 인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차 안에서 애정행각을 한 게 이제는 제게 도움이 되는 거죠. 대체 뭘 믿고 이런 증거를 삭제 안 한 건지 생각해보니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한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단 한 번도요. 저의 믿음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다니 속에서 더 열불이 났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그냥 보내줄 수는 없었어요. 단단히 망신을 줘야겠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고요. 또한 제 아이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빠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아야 할 권리가 아이들에게도 있으니까요. 초등학교 6학년인 딸과 4학년인 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알려줘야 했죠. 저는 피해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언질도 없이 딸과 아들 손을 잡고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사무실로 들어가니 남편은 사진 속 그 여자와 둘이 히히덕거리고 있더군요. 본인들은 숨긴다고 숨기는 거겠지만 그 묘하고 쎄한 기류는 멀리서도 다 느껴질 수 있었어요. 저는 애들 손을 잡고 그 두 사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제가 온 걸 발견하고 몸을 굳히더군요. 하지만 금방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데 기가 찼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애들까지 데려오고. 아빠가 무슨 일 하는지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왔지. 말 안 하고 와야 생생한 현장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생생한 현장이라니 새삼스럽게. 준이 학교 숙제야? 부모님 회사로 현장 학습하는 게? 숙제가 있어야만 아빠 보러 회사에 오나? 근데 이쪽은 누구야? 회사 직원? 여기 유미 씨. 안녕하세요. 주유미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근데 사진빨이 안 봤네. 실물이 훨씬 나아요. 네? 그게 무슨... 사진이라니 당신 유미 씨 사진을 본 적이 있어? 그럼 있지. 자.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가방에 넣어뒀던 사진을 남편 사무실에 뿌려버렸습니다. 사무실 사람들이 왕창 뿌려지는 사진을 보고 숨을 삼키면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죠.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이건 또 뭐고? 내가 애들한테 아빠가 무슨 일 하는지 보여주러 왔다고 했잖아. 얘들아, 아빠가 회사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봐봐. 일하는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저 언니하고 놀러 다니시는 거야. 정말 부지런하지? 아빠, 이게 뭐야? 아빠 바람 피웠어? 남편은 부들부들 떨리는 딸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불륜은 저지르는 인간이지만 애들한테는 참 끔찍히 했거든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나요? 근데 이 난장판 속에서 그 여자가 입을 틀어막고 슬금슬금 도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대로 다가가서 기다란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겨쳤습니다. 저도 저한테 그런 힘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유미 씨! 어딜 내빼려고 해? 여기 주인공이 이 아가씨인데. 그리고 너! 짝! 저는 저와 제 앞에서 넘어진 여자를 챙기는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 갈겼습니다. 그렇게 애틋하면 둘이 살아. 나랑 애들이 빠져줄 테니까. 가정까지 찢어놓는 그 천년의 사랑 응원해 줄 테니까 천년만년 잘 살라고. 여보, 소미야, 준이야. 남편은 떠나는 저와 애들을 붙들었어요. 아니, 붙들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애들의 손을 잡고 늘어지자 애들은 그대로 남편의 손을 뿌리쳤죠. 암묵적인 거절의 표시였고 남편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상간 남녀가 나란히 사무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 다른 여자가 좋아서 만났으면 이제 그 여자랑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본인이 망친 가정을 그렇게 놓지 못하는 건지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남편은 이후로 제게 맹렬하게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도 회사에서 잘랐다고 하면서 말이죠. 남편과 살던 집에서 나와 애들과 함께 단기 임대 오피스텔에 있었는데 어떻게 알아낸 건지 거기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보, 여긴 어떻게 알았니? 헛수고했네. 올 필요 없었는데. 무슨 말을 해도 내 생각 바뀌는 일 없어. 유미 씨, 아니 그 여자도 회사에서 내보냈다니까. 제발 나 한 번만 믿어줘. 정말 한순간이었어. 한순간. 아, 인연이 한순간이야? 난 몰랐네. 정말이야. 믿어줘. 아니 우리 애들 소미랑 준이 생각해서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주라. 어? 내가 왜? 오히려 애들이 아빠랑 당장 이혼하라고 하는데 그 응원 때문이라도 해야지. 애들이 당신이랑 같이 살기 싫대. 내가 정말 꼴이 말이 아니야. 애들도 내 연락 안 받고 또 당신 그날 사무실에서 난리치고 직원들이 얼마나 뒷말을 많이 하는 줄 알아? 대표인 내가 얼굴을 못 들고 다녀. 그게 내 잘못이니? 그것도 각오 안 하고 간도 크네. 간도 커. 당신 정말 나랑 이혼할 거야? 그래. 우리 가족 배신한 당신 같은 인간 필요 없어. 아무리 싹싹 빌어도 내가 사양이야.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남편은 알아먹지 않았습니다. 집에 찾아오고 매장으로 찾아오고 눈물 나는 정성을 쏟더군요. 연애하던 시절에도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매장 물류 들어오는 날이면 찾아와서 물류 정리까지 하는데 고맙고 갸륵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버림받고 싶지 않아서 발광하는 것처럼 보이기만 했어요. 그 옷 거기 두는 거 아니야. 그냥 냅둬. 성 가시고 일할 거리만 더 늘어. 그럼 어디다가 둘까? 무겁잖아. 내가 할게. 안 무거워. 됐어. 언제까지 귀찮게 할래? 당신 저번에는 소미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며? 어차피 소미도 못 봤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서. 소미가 아빠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서 당신 발견하고 학원상가 뒷문으로 도망쳤대. 언제까지 이럴래? 당신하고 애들이 나 용서해주기 전까지. 진짜 난 우리 가정 지키려고 이러는 거야.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주라. 그럼 내가 말하는 거 들어줄 수 있어? 뭐든 말해. 뭐든. 도련님한테 빌린 돈이나 갚어. 그럼 다시 생각해 볼게. 그걸 어떻게 알았어? 성준이 그 자식이 말했어? 당신한테? 그 돈 갚으라고? 헛소리 하지 말고 그 돈이나 갚아. 도련님, 지금 그 돈 필요해. 당신은 동생이 아픈데 빌려간 돈도 안 갚고 배째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니면 그 여자랑 매일같이 놀러 다니느라 다 썼니? 아니야, 알았어. 갚을게. 내가 갚으면 다시 나 받아주는 거지? 그래, 알겠어.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으면 그때 받아줄게. 그때 그 희망에 찬 얼굴, 저는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우습고 불쌍한 남편의 얼굴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도련님이 제거 수술을 마치고 퇴원하는 날 병원에 갔습니다. 도련님은 제 얼굴을 보고 다짜고짜 묻더군요. 형수님, 대체 뭘 하신 거예요? 대체 뭘 하셨길래 형이 저한테 돈을 갚은 거냐고요? 매번 연락만 피하던 인간이. 갚았어요? 다행이네요. 아니, 무슨 말로 회유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협박? 협박한 거죠. 몸은 어때요? 5일만 입원해도 되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몸도 괜찮고 형이 돈 갚아서 당장 병원비 문제도 해결됐고
일주일 후에 수술 부위 때문에 병원 와야 하긴 하지만은요. 앞으로는 추적 관찰해야 하는 거죠? 네, 당장은 2주 후에 혈액 검사 하러 오래요. 앞으로 이런 작은 고생 몇 번만 하면 되죠, 뭐. 그때 불러요. 같이 오게. 형수님은 정말 아직도 제가 철부지 아들처럼 보이시나 봐요. 병원 정도는 저 혼자 올 수 있어요. 도련님이 아니라 나 때문에 같이 오자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그 인간 실체 알고 벗어날 수 있게 해준 게 도련님 덕분이잖아요. 같이 병원이라도 와서 검사 결과 괜찮은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 내 마음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도련님이 내 은인인데. 이게 무슨 은인이에요. 좋은 소식 전해준 것도 아닌데. 이미 일어난 일인데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훨씬 낫죠. 정말 잘 키웠더니 은인 됐네. 저야말로 형수님이 제 은인이죠. 형수님 없었으면 제가 엇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진짜 엄마 없는 애 잘 키우셨어요, 형수님이. 제 청춘을 바쳐서 키웠더니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일이지만 어쨌든 도련님이 똥 피할 수 있게 도와준 거죠. 도련님은 끝까지 헤어지는 거 맞냐고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쓰레기 안고 살까봐 걱정됐나 봐요.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도련님 몸 걱정이나 하라고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에 당당한 얼굴의 남편이 오피스텔로 찾아왔더군요. 나 돈 다 갚았어. 못 믿겠으면 성준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들었어, 어제 도련님한테. 그럼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지? 이 집은 어떻게 할 거야? 단기 임대 계약이 언제까지지? 짐이 별로 없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삿짐 센터에 연락하는 게 낫겠지? 이사? 왜? 왜긴 왜야.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왜? 할 말 다 했으면 나가. 좀 있으면 애들 와.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성준이한테 돈 갚으면 다시 받아준다고 했잖아. 난 생각해 본다고 했어. 아예 확정한 게 아니라. 당신 말 믿고 성준이 자식 돈까지 다 갚았는데 이제 와서 말장난하는 거야? 뭐야? 당신이 동생한테 빌린 돈 당연히 갚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억울하니? 그리고 당신도 결혼식 때 했던 약속 안 지켰잖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만 사랑한다고. 당신이 약속 안 지켰다고 억울해할 입장은 아니지. 안 그래? 남편은 그대로 주저앉아서 울 것 같은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덧붙였어요. 오늘 도련님 병원 들리기 전에 변호사 만나고 왔어. 아, 그리고 당신하고 정리되면 바로 그 여자한테도 상간녀 소송 걸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직 만나고 있다면 대신 전해주고. 망연자실한 표정에 속으로 어찌나 웃었는지 대체 왜 본인이 피해자인 척 하는 걸까요? 모든 게 본인이 저지른 과오의 결과인데 말이죠. 숙인 머리는 베지 않는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 저는 끝을 봐야 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두 넘겼습니다. 저는 그저 판결만을 기다렸죠. 남편에게는 재산 분할과 함께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고 그 여자에겐 상간녀 청구 소송을 했어요. 그 기간 동안 남편은 몇 번씩이나 접촉을 시도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계약서라도 쓸 테니까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근데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물건을 왜 제가 껴안고 살아야 하나요? 환경을 생각해서 그 상간녀가 끼고 살면서 재활용하면 되겠죠. 거의 반년 동안 마음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분명 이른 변호사님이 다 했는데 진이 빠지는 건 저였죠. 아무리 있는 정 없는 정 다 털릴 대로 털려도 20년이란 결혼 생활이 짧은 시간은 아니니까요. 후련한 만큼 속이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소송이 다 끝난 후에야 깊은 잠을 잔 것 같네요. 솔직히 저와 애들이 고생한 것 대비 적은 위자료라고 생각하지만 그저 위로금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도련님은 무사히 몸 안에 암세포를 떼어냈고 저는 암덩이 같은 존재를 인생에서 제거했네요.
뭐 끝까지 깨끗하게 제거한 건 아니었어요. 전 남편이 애들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했기 때문이었죠.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긴 했지만 애들을 못 키울 환경은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전 남편은 애들만이라도 보고 싶어서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근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됐네요. 애들이 아빠와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기 때문이었죠. 특히 딸이 바람을 피운 아빠와는 절대 만나고 싶지 않다면서 아주 난리를 부렸습니다. 전 남편은 그게 꽤나 큰 충격이었는지 끝내 양육권 소송을 포기했고요. 저에게도 물론이지만 전 남편의 외도는 아이들에게도 아주 큰 상처였으니까요. 하지만 지나온 사건이 크고 충격적인 만큼 저와 아이들은 더욱더 돈독해졌어요. 지금은 괜찮은 전셋집으로 옮겨서 잘 살고 있어요. 저희 셋이서 오순도순 살 수 있는 우리 집 마련을 목표로 열심히 살고 있네요. 또 기쁜 소식은 이제 저희 도련님이 서방님이 된 건데요. 도련님이 오랜만에 애들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부르더니 결혼할 여자를 소개시켜 주는 게 아니겠어요? 형인 전 남편과도 연을 끊어서 이제 남은 가족이 저와 아이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와 아이들에게 먼저 소개시키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제는 개편이라고 하는데 같은 핏줄인 전 남편과 도련님이 같은 종류의 인간이 아니라 오히려 생판남인 저와 같은 종류의 인간이었던 건 아니었나 이런 기분이 들었죠. 소개시켜준 여자는 같은 곳에서 일하는 동료와 사내 연애를 하다 이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나 기쁘던지요. 아픈 몸 때문에 혹시라도 혼자 살겠다고 하진 않을까 걱정했었는데요. 하지만 매번 하는 건강검진에서 다행히 문제될 건 없다고 하더군요. 이제 전 남편과 이혼을 해서 서방님이라고 하지 않고 이름 그대로 성준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친누나처럼요. 저희 아이들에게는 작은 아빠이긴 하지만 이젠 서방님이라고 부르기도 뭐해서 서로 협의했죠. 처음에는 이제 이혼했으니까 이 관계도 청산인가 했지만 도련님, 아니 성준이는 계속 조카들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 인간 때문에 좋은 인간관계를 정리하기는 억울하다고도 했고요. 맞아요. 그 인간과 결혼해서 못 볼 꼴도 많이 봤지만 좋은 사람 하나 건졌으니까요. 내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는 원수가 되고 업어 키운 도련님은 은인이 됐네요. 정말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원수인 전 남편은 이혼으로 복수했고 은인인 도련님은 그 인간이 빌린 돈을 받게 해줘서 은혜를 갚았네요.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매장을 시작하면서 제 2의 인생이 시작됐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이혼과 함께 제 2의 인생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생은 정말 후회 없이 보내고 싶어요. 저와 아이들과 함께 말이죠. 길고 긴 저의 연대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사연을 채택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평소 즐겨 듣던 채널에 사연이 채택된 걸 보면 정말 앞으로는 좋은 일만 일어날 건가 봐요. 저와 여러분의 앞에 꽃길만 가득 펼쳐지길 바랍니다.